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 국제 회계 제도를 적용한 보험사들이 자율적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하면서 실적이 다소 부풀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빌라의 전세 거래가 늘면서 역전세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는 HMM이 급감한 실적 탓에 매각 매력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주의점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새 국제 회계 제도를 적용한 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이 은행권과 비슷한 7조 원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 회계 제도에서는 보험사들이 자율적 기준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면서 실적이 다소 부풀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주요 손보사 5곳의 올 1분기 순이익은 2조 114억 원. 기존 회계 기준을 적용한 작년 1분기 순이익 합계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할 경우 1분기에만 벌어들인 순이익이 7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6에서 7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은행권의 이익과 맞먹는 성적입니다. 이렇게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작년보다 급증한 건 손익 인식 기준이 달라진 새 회계 제도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도록 하는 새 제도에선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손해율, 해약률 등을 가정해 이익을 산정합니다. 보험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했을 경우 초기 이익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가하다가 각 회사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올해 1분기 보험 계약 마진 CSM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들의 보장성 보험 출시 경쟁이 치열했던 점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증권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회계 제도에선 보험 계약이 이루어진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인식하는 반면 새 회계 제도에선 판매 계약 초기부터 이익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부풀려진 이익은 추후 배당으로 빠져나가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연말까지 조정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회계 제도에 따른 실적 신뢰도에 대한 물음표는 당분간 따라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유료화 전환 전망이 나왔던 삼성페이가 본격적인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이 애플페이처럼 수수료를 받겠다는 건데 가뜩이나 순이익이 급감해 울상이던 카드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페이가 유료화 전환을 예고하는 움직임에 카드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전 카드사에 기존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매년 삼성페이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해왔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제휴를 맺었던 기존 카드사들과의 계약은 만료됩니다. 업계는 사실상 카드사를 상대로 삼성페이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석 달 동안 새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카드사들은 지금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페이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는 약 1,666만으로 전체 인구의 32%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접니다. 업계가 현재 전망하는 수수료율은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에 부과하고 있는 0.15%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향후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들도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분기당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약 1,30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카드사들은 이미 실적 악화기에 들어간 상황. 올 1분기 주요 5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총 4,6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8% 감소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계속 인하된 상황에서 본업에서도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카드사들의 걱정은 더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비용 부담을 우려한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전세 사기 관련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내내 줄기만 했던 수도권 전세 비중이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월세값이 빠르게 올라 서민들의 선택지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고금리, 전세 사기 우려에 주춤하던 연립 다세대, 빌라의 전세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된 수도권 연립 다세대 10곳 중 6곳은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지난 1월 전세 비중은 52.3%로 월세와 반반을 이뤘는데 석 달 만에 10%포인트 넘게 뛴 겁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한 달도 쉬지 않고 3에서 5%포인트가량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영향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줄곧 줄어왔습니다. 특히 2년 전만 해도 70%에 달했던 전세 비중은 빌라왕 사태 등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난해 11월 월세의 거래량을 따라잡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세 거래 비중이 2022년 12월 49.7%였고 올해 1월 이후 증가 추세입니다. 경기도의 전세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49%로 월세 비중 51%에 역전됐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월세값을 올려 전세 비중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원룸 전세 보증금은 6.86% 하락한 반면 월세는 10.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빌라의 전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곳에서 역전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 가격 하락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아진 금리 등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이 줄었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 현상이 보이는 만큼 전세 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인천 등 지역은 2022년 11월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 평균이 224만 원이었는데 2년 전 232만 원에 비해 8만 원 떨어졌고 경기도, 서울 지역 등도 비슷한 시기 2년 전 가격보다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특수로 치솟았던 해운누님이 급락하면서 HMM의 실적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새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는 HMM은 현재 몸값만 10조 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급감한 실적에 매각 매력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저조한 실적에 HMM 매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HMM은 올해 1분기 매출 2조 816억 원, 영업이익 3,069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절반 수준, 영업이익은 90%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호황 종료 등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이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적 하락세의 HMM의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작년 3만 1,000원대였던 주가는 오늘 19,1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겨박자의 HMM의 매각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HMM 유력 인수 후보군들이 하나같이 인수 의사를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지분 40.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 가치는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와
30%가량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인수금액이 최대 10조 원까지 치솟아 인수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선 성공적인 지분 매각을 위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양지원 대신증권연구원은 성공적인 지분 매각을 위해선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예, 숫자들이 60, 29, 4,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숫자 4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배당하면 보통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배당은 분기 배당도 있고 반기 배당도 있고 연말 기말 배당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분기 배당, 즉 1년에 4번 받을 수 있는 분기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분기 배당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분기 배당이 늘면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다양해질 수 있겠죠? 예, 배당금 지급 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급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 배당락일인데요. 이날 이전에만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든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배당락일 이후에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주식을 예. 매수하면 당일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일 뒤에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배당일 기준일 2일 전이면서 배당락일 1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말 배당을 보통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연말 증시 폐장일 전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해외 증시에서는 반기, 특히나 분기 배당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배당 투자 포트폴리오 잘 짜면요. 매달 이 월급처럼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참고로 6월 28일 수요일까지 매수하시면 분기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변화인 것 같은데 어떤 예. 종목들이 생겨났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당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분기 배당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배당도 하지 않는 기업들이 사실은 꽤나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갖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는데요. 네. 리츠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SK하이닉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포스코홀딩스, 효성 ITX 등의 20개 종목이 지금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올 들어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분기 배당을 결정을 하면서 이로써 4대 금융지주는 모두 분기 배당을 한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하반기부터는 분기 배당 지급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번 받으나 나눠 받으나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4,000원을 받아요. 우리가 네. A라는 기업에서 그거를 나눠서 1,000원씩 받으면 네. 그게 그거 아닌가, 조삼모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좀 파악을 해보고요. 어떤 게 나에게 맞는 투자인지 자금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게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리 효과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가 특히 분기 배당주는 1년에 4차례 배당금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칙적인 현금을 이어갈 수 있고요. 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또다시 배당을 받게 되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는 건데 배당락일이 지나게 되면은 일단은 증시에서 배당 한 만큼 좀 빠져내려가게 되는 그런 디스카운트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배당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황들을 펼쳐지게 되는데요. 분기 배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에도 주가 하락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다수 일어나고 있고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가 안정성 측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주주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를 확인한 주주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긴 기간 동안에 주주들은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특히나 연말에 배당금이 4월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또다시 혹은 6월 1일자 뭐 이런 식으로 1분기 배당금을 받는 주주들이 생기는데 연달아서 돈을 받다 보니까 좀 보너스를 받는 그런 기분은 덤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좋은 점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주의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주의점은 있습니다. 통상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좋고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우량한 곡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장기 투자하기 좋다고 전문가들은 흔히 꼽곤 합니다. 주주에게 유리한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주 가치에 대해서 제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게 사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예.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요즘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 배당도 말 그대로 배당이라는 점이겠죠. 배당을 반드시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기업의 사정이 나빠지면 배당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분기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액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배당금만 보면서 투자하면서 배당액으로 어떤 생활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좋은 기업일 수 있는데 바꿔 얘기하자면 해당 기업들은 이미 산업의 성숙도가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성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이익 기여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서 배당을 받는 금액보다 주가 하락폭이 커지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다면 배당도 적어지고 주가 하락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타업종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예.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 조금 소외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기 배당 종목 가운데 성장성과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들을 길러낼 수 있는 안목이 뭐 뻔한 얘기지만 필요할 테고요. 특히 투자자의 성향, 자산의 쓰임, 자산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포트포리오를 탄탄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대중소기업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출과 고용, 매출 등 다양한 지표에서 50%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중기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협단체가 원팀이 되어서 그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기부가 이영 장관 취임 1년을 맞아 중소벤처 소상공인 50플러스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벤처, 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크 콘서트와 간담회에선 중기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 상권 활력을 위한 해외 이태원 프로젝트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수건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복수의결권제도와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성장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다만 창업벤처의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하고 소상공인의 휴폐업 반복, 해외 진출 지원 거점과 역량 미흡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은 상황. 이에 중기부는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플러스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용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40%, 기업 매출도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방위 지표에서 50플러스를 기록하겠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입니다. 특히 이 장관은 기업가용 소상공인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동력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문화와 경제 체계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함께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대중소기업이 모여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중소기업 주간의 개막 행사로 열렸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주요 대학 교수와 경제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경제성장 둔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규제 혁파, 노동시장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KG모빌리티가 새롭게 출시한 렉스턴 스포츠앤칸 쿨맨이 수입차에 밀리지 않는 상품성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픽업 트럭 최초로 반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는 등 다양한 편의사항을 갖췄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여유로운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과 공조 컨트롤러는 기존 픽업 트럭을 뛰어넘는 세련미를 뽐냅니다. KG모빌리티가 지난 3일 출시한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쿨맨은 디자인과 편의사양, 기능성, 용도성에서 수입 픽업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인테리어에 수평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각종 버튼을 눈에 잘 띄게 배치했습니다. 독립된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터치식 공조 장치를 통해 운전 중에도 편리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데크에 마운팅 러버를 끼워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등 승차감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한 오프로드를 지나거나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안정적인 운행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내 픽업 모델 최초로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됐습니다. 장시간 운행에도 반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 운전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존 픽업 트럭의 단점으로 꼽혔던 테일 게이트 또한 개선됐습니다. 토션 스프링이 적용돼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픽업 트럭이라는 기본에도 충실했습니다. 널찍한 데크는 파워리프 서스펜션 기준 최대 700kg까지 적재 가능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데크 스펙을 모델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KG모빌리티는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을 통해 픽업 트럭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이 공식화되며 가족 단위 야외 행사를 마련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엔데믹 첫 주말을 맞았던 지난 토요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는 화창한 날씨 속 가족 요리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현장에 이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이 요리에 한창입니다. 지난 토요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열린 스위트홈 제26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 현장. 올해는 작년보다 참가자 규모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총 100개 팀이 참석해서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분야의 요리에 열띤 요리 경연을 펼쳐주실 예정이며 예선을 통과한 100팀의 참가자 가족들은 각자 준비한 테마에 맞춰 2시간 동안 요리 경연을 펼쳤고 수상 가족에게는 총 1,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제공됐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오뚜기 가족 요리에 와서 더 재밌어요. 행복하고 다음에 더 하고 커요. 요리 대회 화이팅! 맨날 집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요리하니까 더 요리할 맛이 나네요.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에 최연소 출연이 아닌가 싶거든요. 9개월 애기 데리고 왔는데 가족끼리 소중한 추억 남겨주셔서. 또한 행사장 한쪽에는 과천 서울랜드를 찾은 일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브랜드 경험존, 이벤트존 및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늘어난 야외 인파를 따라 기업들의 마케팅 무대도 실외로 이동한 겁니다. 메이필드 호텔 서울은 야외 가든에서 와인 페어 디오니소스 행사를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열고 동탄 타임 테라스는 오는 27일 테라스파크 야외공원에서 제1회 테라스파크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평균 사용량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제작이 본격화됩니다. 신한울 3, 4호기 계약 규모는 10년간 2조 9천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원전 전문 인력 4,500명이 육성됩니다. 오늘 오후 카카오페이에서 2시간 동안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